그래서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맞습니까? 버튼 눌러서 친구 됐다가 버튼 눌러서 꺼지고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취향이란 말을 지금 필수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취향은 원래 부자의 말입니다. 영포티란 말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자, 오늘의 유익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죠, 선씨? 네, 사람들이 매일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유행을 따라간다기보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2026년 저는 진짜 해가 바뀌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만 아무튼 2026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셔봤습니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섭입니다. 이게 트렌드를 분석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거 처음에 초반에 뭘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야 그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한다 그러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네에 가서 구경하면서 뭘 캐치해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트렌드는 여러분과 아주 상관없는 영역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2025년에서 6년 넘어오는 이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네. 그거 누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잠깐만 갑자기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이거 대부분 다 AI 관련되는 기업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닐 거고 그렇죠. 전 세계 숫자로 따지자면 0.00001% 될까 말까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시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의 통장 잔고도 바꾸고 누군가의 편안한 그 일상의 욕망도 좀 바꾸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가방도 살 거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 있는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저 먼 데니 내가 바꾼 거예요. 이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어딜 쫓아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을 하시는 분이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미래를 보시잖아요. 아마 제가 트렌드 분석가 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버는 얘기까지 안 하겠고 많이 쓸 거예요, 저는. 돈만 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선 씨가 이걸 완독을 했어요. 색깔이 또 우리하고 잘 맞네. 핑크색이네. 핑크색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색. 라이프 트렌드가 지금 14년 된 건데요. 시리즈가 매년 해서 14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표지 컬러는 제가 다 정하고요. 그때 바뀝니까? 이미지 컨셉도 그렇죠. 매년 바뀌어요. 의미가 있나요? 매년 그렇죠. 의미를 담아서 컬러와 이미지까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야, 올해는 또 유익함을 만나려고 핑크색이 된 걸로 잘 어울립니다.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장사를 어느 쪽에 해야 되나 건물을 또 어디에다가 사야 되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선 씨는 다 봤는데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좀 한편에 좀 철학책을 읽는 느낌이 났어요. 올해는 유난히 좀 인간의 심리랄까? 그리고 또 나의 선택들이 어땠나도 되돌아보고 좀 주변을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다시 나를 보게 하는 뭔가 그런 철학의 힘이 되게 강한 유난히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빨리 읽었거든요. 사실은 트렌드가 물건 사려고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비 트렌드 관심 있죠. 우리가 물건 사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투자 트렌드 관심 있죠. 돈 좋긴 하지만 돈 불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돈이고 소비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뀌는 걸 알면 누군가는 알고 따라가려고 돈 쓰고 누군가는 난 안 따라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쫓아가는 것보다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는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놈의 AI 그리고 무슨 챗GPT
재미나이 막 이런 거를 아.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 세대는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저도 오늘 네. 공부를 크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를 위해서 우리 또 저자님이 책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라이프 트렌드하고 머니 트렌드 이 책을 좋아하실 것 네, 같은데. 전 지금 머니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5권씩 나눠드릴 겁니다. 추후에 댓글 이벤트 통해서 구독자에게 선물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댓글 꼭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사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중에 꼭 책 10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용섭 소장님과 함께 2026 트렌드 키워드와 또 제가 또 탑게이로서 트렌드. 예, 저도 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낱낱이 트렌드를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항상 서점에 가면 이제 트렌드 관련 서적이 이제 베스트셀러 칸에 많이 그래. 있어요. 특히 연초에 네, 네. 또 연초 그리고 그 작년 막 한 12월 이때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제 근데 생각보다 주위에 트렌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한 그런 직종 말고 일반인들도 뭐 아니 혹은 뭐 모든 다양한 분들이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다만 누가 변화를 잘 앞서거나 따라가서 잘 되거나 돈 번 거 배 아파 안 할 거면 아, 그러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배는 아파하면서 한쪽으로는 배 아파하면서 한쪽으로는 난 모르겠다 공부 안 한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배 안 아플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나는 배 아플 거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저기 배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옆에 그럼 있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창회나 뭐 개모임에 가서도 아유 우리 아들이 뭐 사라고 해서 돈 한 1,000만 원 줬더니 이게 한 2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밤잠 안 옵니다. 이 난리 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라. 아이, 그럼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시간이 유익함 중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너무 기대되네요. 그렇죠. 네, 특별히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직종의 분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 트렌드라는 말 아래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비 트렌드면 물건을 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뭐 자영업자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 취업에 관심 많다 이런 사람들은 산업 트렌드나 채용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와 그거. 누군가는 교육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야 될 거고. 네. 트렌드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트렌드라는 말 아래 뭐 어떤 물건 잘 팔리냐, 어떤 맛집이 잘 뜨냐, 요거만 생각하는 건데 이 정도는 전체 트렌드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관심 주제에 맞는 트렌드를 탐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 중요할 거고 보통 책을 통해서는 모든 독자 걸 다 하지 못하니까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범주들은 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 저 또 제가 탑계의 홍석천으로서 그 성소수자들이 묘하게 트렌드를 잘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어떤 동네가 핫한 동네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성소수자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트렌드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뭐 동네의 가치가 또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이죠. 맞습니다. 사실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트렌드 세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트렌드 세터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하기가 좋으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부잣집 애들이 잘합니다. 부잣집 아들 딸들이 잘하고 연예인들이 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상태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지 트렌드를 좀 앞서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성소수자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훨씬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의 캐치를 더 잘하시는 거고 변화의 캐치는 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떴더니 뭐 세상이 보여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내 시간과 내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트렌드 세터들은 대부분 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서 먼저 좀 앞서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뭐 저한테 투자하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뭔가 트렌드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긴 했던 것 같아요. 뭐 패션 디자이너 분도 계셨고, 네. 뭐 작곡가 분들도 뭐 주변에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 새롭게 트렌드를- 시작하는 어떤 유행의 첨단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서 있습니다. 자, 아무튼 2016 트렌드를 살펴볼 건데요. 원래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좀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인간 증명 그리고 이거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경험사치. 이게 요즘에 굉장히 키워드더라고요. 근데 약간 추상적인 단어로 느껴져. 이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 그 두 단어 모두 트렌드의 범주로서 제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들인데요. 인간 증명 같은 경우는 막 살면서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맞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인간 맞으세요? 맞는데 이제 뭐 AI 뭐 로봇 이런 거 나오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글 중에서 인간이 만든 것하고 AI가 생성한 글이 얼마나 많으냐? AI가 생성한 게 50% 넘습니다, 벌써. 그렇지. 벌써 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겠죠. 인터넷 트래픽도 사실 그들이 일으키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나 여러분 친구들 가상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2명 가까이는 사람 아닐 겁니다. 오. 특히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멋진 애가 왔다.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꾸 친구 수랑 많이 해주다 보면 자기 친구에 태받는 사람이 아닌 건 거죠. 사람이 만들어진 캐릭터구나.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왜 만들까요? 재미삼아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 인스타그래머 중에서 미아 젤루라는 분이 있는데 여성 인스타그래머예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뭐 윈블던 테니스 경기도 가고 뭐 콜드플레이 공연도 가고 맛집도 가고 뭐 이것저것 다 올리는 분인데 한 10만 명 정도까지 팔로워가 늘었어요. 그때 알려진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이 아니에요. AI로 만들어낸 건데 우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서 우리 모두가 인스타에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고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네. 똑같은 걸 자랑하는데 놀랍게도 사람 아닌 줄 아는데도 팔로워가 계속 늘어서 지금 20몇만 명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팔로우한 애가 근육질에 아주 완벽한 애인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서 끊었어요. 봤더니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에게 자꾸 온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기반으로 마케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누군가는 그 영향력으로 가짜 정보도 만들겠죠. 거기다가 더 끔찍한 건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가족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상 통화를 거는 거예요. 나 지금 납치당했어. 그거 우리가 그동안 보이스피싱 이런 거는 이거 가짜네. 우리가 이거 금방 들통이 나거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보이스피싱 할 텐데 네. 눈으로 봤다. 와. 그 목소리가 진짜다 이랬을 때 그 순간은 확 넘어가겠죠. 이런 사건들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럼 점점점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인간인지를 자꾸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 그 월드 코인 들어본 적? 예. 코인 중에서 예. 월드 코인 그 월드 아이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국 인증만 하면 홍채 인증만 하면 코인 주는 거니까 얘들 되게 좋은 애들 아닌가? 세상에 그렇게 퍼주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또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은 홍채로 인증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치. 진짜 사람 아이디만 갖고 하는 거예요. 걔들 플랫폼엔 진짜 아이디만 진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플랫폼들은 보면 10명 중에 2명은 사람 아니라 그랬고 점점 늘어날 거면 나중에 10명 중에 5명이 사람 아닐 텐데 사람만이 있는 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만 놀겠습니까? 금융사하고도 접촉해서 뭔가 일을 할 거고 뭐 데이팅 앱하고도 손잡고 뭘 할 거고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신용카드랑도 하고 있고 그 틴더하고도 손을 잡아가지고 우와. 일본 틴더 같은 경우는 회원이 인간으로 증명이 된 애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해져요. 로맨스 스캠으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앞으로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그 사업을 많아지겠죠. 월드코인 말고도. 벌써 그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냥
기본소득 이런 건 마케팅 메시지인 거고 속뜻은 진짜 사람만 확보해야지. 네. 마케팅 비용을 온라인에서 막대하게 쏘는데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쏠 수는 없잖아요. 뭐, 마케팅 비용을. 그치. 사람한테만 골라서 쏘고 싶은데 얘들은 사람 아이디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 할 게 많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의도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많아진 세상이 된 거예요. 참 그런 환경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또 인간인 것까지 증명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계 같다 그랬잖아요. 네. 오. 누가 똑똑하면 컴퓨터 같다 그랬고 응. 요즘은 그런 얘기가 욕이죠. 너 곧 잘리겠구나. 너 대체되겠구나. 너 할 일이 없구나. 이게 컴퓨터 같다 기계 같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컴퓨터 같다고 하셨는데. 그랬어요? 왜냐면 막 자료 조사하는 거에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진정을 담는 친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즉흥적이면서 되게 아이디어나 어떤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인간이 지난 수천 년 가까이 기계 같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요즘 기계들이 다 사람 같아졌잖아요. 그렇지. 앞으로는 더 사람 같아지겠죠, 기계들이? 그러면 앞으로의 사람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사람 같아지는 거. 그래서 기계가 흉내 못 내는 진짜 사람. 이 욕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AI 관련되는 흐름들이 가장 먼저 촉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일자리 변화도 가장 먼저 왔고 구조조정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걔들이 몇 년째. 근데 놀랍게도 그들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 스킬. 네. 사람들의 스킬, 그 업무 능력 중에서 옛날에는 하드 스킬이 우세했었어요. 하드 스킬이 업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니까. 이거 잘해야지 애들이 승진하고 좋아지는 건데 그치. 소프트 스킬은 사람 다루는 능력이에요. 사람 잘 다루고 소통 잘하고 뭐 누구 동기부여 잘 시키고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선. 기계같이 일 잘하는 다 대체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기계한테.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저는 뭔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람 모아서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잘했어. 아니 넌 잘 못하는데 넘어가. 뭐 약간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닌가요? 보통은 네.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는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더 대체 불가한 경쟁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 문제인 건 거지. 야 대체 불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선 앞으로 뭐 20, 30대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으실 수도 있고. 거기에 전 또 대체 불가 포인트가 몇 개 또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탑게이라는 게 아직까지 제가 대체 불가. 예, 1호 커밍아웃 연예인 이건 대체 불가예요. 이런 게 나중엔 다 자산이 된다. 나한테는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참 흥미롭네요. 예. 제가 이 라이프 트렌드를 읽었을 때 이제 휴머니티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봤는데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게 진짜 사람을 자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 진짜 사람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 10대, 20대 중에선 소셜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관계를 맺어왔지 진짜 사람하고는 조금 관계를 안 맺은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계 같은 게 자꾸 걷어내지면 욕망이 어느 쪽으로 갔냐? 아날로그로 와요. 재밌게도 지금 20대들이 가장 재밌다고 많이 가는 행사들, 꼭 그런 행사 가면 인스타에 막 자랑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게 도서전, 종이책이죠. 불교박람회, 불교 옛날 거잖아요. 문구박람회, 문구도 옛날 거예요. 무슨 그림 다 옛날 거예요. 다 옛날부터 있었던 아날로그의 욕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쪽 시장은 커져 나가겠죠. 거기다가 휴머니티가 왜 필요한 거냐? 진짜 사람하고는 잘 못 놀아봤는데 옛날 사람들이나 어릴 때부터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친구 맺고 싸워가면서 요즘 그렇게 안 맺잖아요. 그치. 버튼 눌러서 친구 됐다가 버튼 눌러서 꺼지고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평소에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그러면 이걸 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본에서 했던 실험 같은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친구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오면 다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좀 연기를 좀 하는 분이어야 되겠죠. 누가 오좀 왔어? 뭐 지난번에 먹던 그거 줄까? 다 반말이고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그 평소에 친구들 많고 물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못 그러고 살잖아요. 거기 가서 대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비즈니스는 점점 많아질 거고 거기다가 우와. 사람들이 요즘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온라인에서 SNS하고 OTT 보고 놀아요. 부자들일수록 진짜 세상에서 여행 다니고 사람하고 놀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심화될 텐데요. 결국은 진짜 사람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가 다 휴머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카톡이나 뭐 인스타 DM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세대만 해도 네. 야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전화하자. 그러면 상대는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당황하는데 맞아요. 우리끼리는 전화하면 막 너무 수다가 길어지면서 재밌으니까. 근데 20대, 10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는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해본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리워한다기보다 그립다는 건 옛날에 했으니까 그리운데, 새롭지. 그렇죠. 그게 새로운 그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지금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치들이 왜 자꾸 뜨느냐, 뭐 LP도 그렇고 다 옛날 것들이 왜 뜨느냐, 그들 세계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신기한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10대, 20대들이 종이책 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네. 뭐 텍스트 힙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도서전에 많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것 치고는 종이책 시장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걔들은 종이책을 재밌어 하느냐? 살면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요. 태어났더니 주변에 모든 어른들은 스마트폰 쳐다보고 앉아 있고 아무도 종이책을 안 본 거예요. 우리 땐 지하철에서 다 책 보고 이랬는데. 그렇죠. 요즘엔 그러니까 누가 이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나 옛날에 다들 들고 다녔는데 맞아, 이게 뭘 맞아. 새로운 거야? 걔들은 새로운 거예요, 이게. 새로우니까 재밌고 근데 이게 독서가 아니잖아요. 그치. 독서였다면 이 책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살 텐데 물성에 대한 태도니까 한 권만 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시장은 안 아, 커지는 거죠. 진짜. 얘들아, 니네 왜 그러니? 책은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고, 끼고 다니는 거 이거 따라하면 안 되고, 인스타 올리고,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고, 책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옛날 가수들의 발라드 노래를 듣는데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도 그런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도 프로그램 기획할 때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행 프로그램도 더 많아지고 그 음악도 되게 옛날스러운 음악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노래하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가 든 이 소비자층은 굉장히 그게 이제 새롭고 그립고 네. 뭐 이런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과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억이라는 걸로 자꾸 포장하려고 들어요. 추억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이게 추억이 아니고 새로운 아날로그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많겠죠. 태어났더니 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디지털이 흔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아날로그가 희소한 거예요. 욕망은 보통 희소한 것들이 중요해져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나이 먹고 머리 굵은 다음에 디지털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을 찬미하고 디지털에 대한 어떤 위대함을 자꾸 이렇게 경외감을 느껴요. 근데 오히려 애들은 디지털은 우스운 거예요. 시시한 거고 별거 아닌 건 거고. 그럼 오히려 그들이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아날로그 이걸 누가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할 거냐. 네. 10대, 20대가 좋아서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됐건 그들이 좋아서 쓰는 뭐 어떤 소비재가 됐건 대부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다 한 4, 50대. 그렇죠. 네. 40, 50대가 만들어요. 창작자들이 그 맞아요. 하는 거니까. 40, 50대가 그래서 중요한 건 거죠. 어떤 사회가 됐건. 그냥 40, 50대가 아니죠. 충분히 경험을 잘 쌓은 40, 50대. 이런 40, 50대가 10대, 20대가 소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10대, 20대가 소비를 하는 거지 그들이 만드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10대, 20대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착시가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40, 50대 쟤들이었구나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40, 50대들 요즘에 이제 은퇴가 빠르라지니까 다들 막 뭐 해먹고 살자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너 자체가 스토리고 그 스토리를 잘만 만들면 그게 상품이 될 것이다, 돈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요. 네. 40, 50대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아마 비율로 따지면 40, 50대 중에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10대, 20대, 30대가 열광할 만한 걸 만들어낼 사람들은 1%쯤 맞아, 그게 문제다. 참 이게 안다 그래야 되나 모른다 그래야 되나 참 쉽지 않네요. 네, 절대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인간을 증명한다는 것부터 뭐 그 안에 있는 뭐 인간과 그런 이야기까지니까 너무 흥미로운데 이 이야기한 걸 토대로 보니까 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탐하면 허세고 돈이 있는 사람이 탐하면 취향이다. 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책 속에 제가 그 표현을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네. 모든 사람들이 취향이란 말을 지금 필수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취향은 원래 부자의 말입니다. 오. 취향이란 걸 가지려면요 경험이 충분해야 취향이 돼요. 내가 먹어본 건 짜장면 하나밖에 없는데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거짓말인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먹어봐 수백 가지를 먹어본 짜장면이 제일 맛있구나. 이래야지 그 사람 취향의 짜장면이 맞아요. 근데 내 경험은 별로 없는데 뭘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래서 원래 취향은 부자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단어가 취향이고 지금 시대가 되면서 모두가 그 취향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경험 사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어떤 미래가 와도 사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이걸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비교의 욕망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사치라고 얘기하면 물건이잖아요. 네, 네. 뭐 명품이 됐건 시계가 됐건 그렇죠. 다 물건들 자동차 뭐 이런. 그렇죠. 이게 다 럭셔리였는데 럭셔리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025년에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을 봤을 때 퍼스널 럭셔리 굿즈라고 주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네. 물건 시장들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게 얼마 만에 마이너스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예요. 와. 그럼 글로벌 2007년, 8년 그 이후로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이전은 어땠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도 계속 상승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주춤했던 거예요. 이 시장 명품 물건 시장이. 네. 근데 지금 주춤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명품 물건에 대해서 흥이 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다들 탐을 내 가지고 다 갖고 웬만한 있으니까. 집엔 다 있어요. 다 있고 뭐 가짜가 왜 존재하겠어요? 진짜를 못 가지니까 가짜도 가졌고. 그렇지. 물건은 얼핏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 특히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가방 루이비통 그 짝퉁이야? 짝퉁 같아 보이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소셜 미디어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더더욱 구분 안 모르지. 되죠.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가짜도 많고 이미 수십 년간 소비해 왔으니 흔해졌어요. 그렇지. 근데 놀랍게도 경험 기반 럭셔리 시장은 성장세예요.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 기반이라는 것이 고급 숙박, 고급 여행이나 고급 숙박 같은 시장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다가 뭔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기업들이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명품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가 루이비통일 네. 거잖아요. LVMH 그룹의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루이비통이 지금 뉴욕에 있는 맨하탄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그게 1980년대부터 운영하는 매장이니까 40몇 년 된 매장이 있습니다. 큰 거. 그걸 작년부터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뭘로요? 좀더 새롭게. 크게, 새 걸로. 오케이. 기존 건물이 좀 작으니까 더 크게 멋지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걸리버 여행기에 온 것처럼 말도 안 되게 큰 대형 여행용 트렁크가 막 쌓여 있어요. 여행용 트렁크가 몇십 미터짜리가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으로. 공사장 가림막이에요. 건물 가림막을 여행 가방처럼 만들어 놨어요. 와. 가림막 만드는데 한 6개월 걸렸다고 하니까 가림막이면 뭐 요 동네 빌딩 한 개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역시 와. 역시 프랑스 역시. 그걸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증샷 찍으러 가야 애들이 거기에. 그치. 그리고 또
그걸로만도 홍보 효과가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왜 하필 여행용 트렁크였을까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물건이 걔들이 파는 것 중에 제일 잘 팔리는 물건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파리에 루이비통 최초의 호텔을 하나 지금 작업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도 공사장 가림막이 여행용 트렁크예요. 어. 얘들이 요즘 여행용 트렁크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이라는 회사의 모태가 여행용 트렁크입니다. 그렇죠. 1850년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조선시대 때 그때 유럽의 부자들 네. 귀족들이 호화 열차 타고 여행 다닐 때 다 그 각진 걸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성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시 우리의 핵심 기반은 여행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그 트렁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전 세계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이름을 가지고 호텔을 자꾸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 핫플레이스들에 네. 그런 것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 베개 무슨 맞아요. 소파 디자인 뭐 조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통의 결과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에 머물 건가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졌어요. 네. 어디에 머물 거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험 기반의 숙박이 되는 거죠. 내가 잤는데 침대는 어디 거, 그치. 뭐 침구는 컵은 뭐 다 멋진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호텔에 자는 게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하룻밤 잤어가 아니고 나는 쟤들이 가장 지향하는 스타일을 소비했어가 난 되는 거예요. 불가리 호텔에서 그쵸. 뭐 이렇게 아무리 난 비싼- 샤넬 호텔에서 아무리 잤습니다. 비싼 호텔에서 자고 야. 와도 뭘 들고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나와요. 하룻밤에 몇백만 원짜리를 자도 빈손입니다. 기억에만 담고 나오는 거예요. 경험 기반 럭셔리는 우리의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비교 우위가 되는 거죠. 다른 남이 사람들하고. 못한 경험이니까. 아까 제가 루이비통이 여행용 트렁크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LVMH 계열사 중에 기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벨몽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호화 열차 회사예요. 오. 호화 열차 그 옛날에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싶잖아요. 보통 19세기 뭐 20세기 초반 물건들이니까 그렇죠. 안 사라졌어요. 아. 세상에는 돈 있는 애들도 많고 별 희한한 거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걸 다 복원시켜 놓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 LVMH가 인수를 해가지고 벨몽드라고 회사 이름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호화 열차 사진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본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타봤던 KTX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유. 말도 안 되게 멋진. 근데 얘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코르 그룹이라고 그 페어몬트 호텔부터 뭐 우리가 알만한 호텔 전 세계 한 5천 개 호텔을 갖고 있는 네. 아코르 그룹도 이탈리아에 가면 호화열차 하고 있어요. 호화열차가 기차가 옛날 퇴물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굉장히 뜨는 매력적인 경험치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주위에 그 기차 타본 사람 없잖아요. 아직 없죠. 없어요. 응. 뭐 뉴욕 가본 사람, 뭐 파리 가본 사람은 많아요. 그냥 1등석은 뭐 타봤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거 타본 사람들은 많지만 그걸 자랑하면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그렇지.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없구나. 근데 그런 기차는 너 해봤어? 아무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 확실히 우위가 생기죠. 물건은 제일 처음에는 아주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점 얘도 따라하고 쟤도 따라하고 짝퉁도 생기고 하면 그 물건의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더 비싼 물건, 계속 나오죠. 네. 옛날에는 루이비통이면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샤넬을 좋아하게 생겼고 네. 샤넬 좀 이제 뭐 에르메스밖에 없지 않나 넘어가고 이게 물건에는 자꾸 따라할 수 있는 게 자꾸 생겨서 그런 건데 경험도 마찬가지죠. 경험도 아주 희소한 경험을 누군가 했다 따라하고 그러면 더 희소한 걸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경험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처음 등장한 거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올드머니라고 불러요. 아.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들, 그쵸. 전통적인 부자들.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을 뉴머니라고 졸부, 예, 부릅니다. 졸부라고 했죠. 졸부는 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렇지. 갑자기 돈이 많아졌으니까 돈이 없던 뉴머니라고 합니까? 야, 뉴머니, 올드머니, 뉴머니 이렇게. 코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돈 갑자기 벌면 그렇죠. 그런 사람도 뉴머니네요. 뉴머니가 되는 거죠. 졸부가 되는 건데. 그런 애들이 클럽에서 샴페인을 과하게 쏘더라고. 그렇죠.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이미 내 몸, 내 머릿속에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게 쌓여 있지 않은 채로 네. 돈만 생겼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의 과시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돈지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따라했던 거 바로 이 돈자랑이었어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뉴머니 따라하기를 해왔습니다. 수십 년째. 그래서 명품 시장도 커졌고 그쵸. 수입차 시장도 커졌고 근데 이제는 올드머니 따라하기로 노선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게 한 2, 3년 전에 패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맞아요. 지금은 다양한 영역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부자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돈 많다는 걸 입증할 욕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다가 돈이 생겨야지 이거 자랑할 건데 원래 맞아요. 있던 기본값인데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내가 숨만 쉬어도 내 어깨에 200원 떨어지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서 대학 가는 이유도 좋은데 취직하려고 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뭐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맥락 자체가 보편적인 사람의 욕망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술과 경험을 많이 쌓아왔고 그걸 최근 들어서 10대, 20대, 30대들이 자꾸 관심 가지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게 테니스도 치기 시작했고 20대, 30대 여성들이 왜 하필이면 테니스였을까요? 테니스. 아 테니스. 20대 여성들이 한 2, 왜냐면 3년째 테니스가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하는 그렇죠. 예. 부자 운동이잖아요. 부자 운동이죠. 골프, 테니스, 승마, 요트 이 네 가지가 보통 맞아요. 전통적 올드머니 스포츠인데요. 골프는 어떤가요? 이미지가 국내에서는 좀 그다지 조금 안 좋지. 좀 퇴색 많이 예. 됐고 요트 이건 좀 힘들죠 좀 한국에선. 그리고 너무 요트나 골프는 나를 잡고 어딜 갔다 오는 시간이 꽤 걸려. 근데 테니스는 안 그래. 그렇죠. 테니스는 일상에서 가까이도 할 수 있는 데다가 돈도 사실 얼마 안 저렴하면서. 들고. 근데 그다음 타자가 사실은 승마가 될 그치. 수 있어요. 승마는 경기도 충청권에 승마장 많습니다. 일산 승마는 이런 데도 있고.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맞아. 거기다가 과천. 그림 파는 시장, 아트마켓. 아트마켓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부자들만 갔어요. 거기는 그렇죠. 아무나 못 갔죠. 그냥 그림을 진짜 살 애들만 갔는데 지금은 그림을 안 사도 사고 싶은 애들이 많이 가요. 애들이 맞아요. 가서 구경하는데 그렇다고 뭐 비싼 그림 사는 건 아니고 싼 것도 많이 사옵니다. 왜 그림에 관심이 많이 생긴지 아세요? 전통적인 부자들이 옛날부터 그림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 이게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유럽도 조선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 원본을 내가 가진다는 이 태도를 가지면 비싼 물건 가지겠다 이거와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그림이 무명 작가의 그림이면 비싸진 않지만 원본이면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남들 따라한다고 명품 가방 타령하고 수입차 타령 안 하겠죠. 그 돈이면 벤츠? 그 돈이면 내가 현대차 사고 남는 차액으로 그림도 사고 좀 좋은 의자도 지금 사놓고 날 위해 좀 더 뭔가 매력적 경험을 만들겠다. 이 노선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소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만 그림값이 뭐 한두 푼이 아니어서 유명하다 하면 뭐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에 놀러 가 보면 몇 점씩 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그림은 돈 받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네. 여러분 비싸지 않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관심 가지고 20대들이 알바해서도 그림 사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게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못 해본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찐 부잣집 애들 아니고서야 못 해본 걸 지금은 웬만한 20대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만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경험 사치가 중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누군가는 또 비즈니스가 되겠죠. 국내 백화점들이 매출이 지금 한 2, 3년째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 만약에 문 닫는 백화점도 생기고 그쵸. 하니까. 예. 정체 상태인데 뭐 요즘 백화점 가시면 F&B 굉장히 힘 줘가지고 그쵸, 예. 맛있는 것도 막 해놓고 근데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이 작년 8월이죠. 2025년 8월부터 여행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백화점이 여행 사업 하지는 않거든요. 안 하는데? 네. 국내 백화점 중에서 처음 여행업을 본격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이벤트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을 기획해서 팔고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 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그건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비즈니스예요. 신세계랑 저랑 뭔가 엮어서 해야 되겠네요. 신세계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또 그런 여행하고 이게 잘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그동안 알던 여행이 아닐 거예요. 그렇겠지. 거기 여행 좀 비쌉니다. 예. 가령 뭐
유명한 탐험가와 함께 북극 여행 가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홍석천과 함께는 태국 치앙마이 럭셔리 미식 여행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가도 좋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그렇지. 뉴욕에 사는 행사할 때 한번 가도 좋고. 아유, 그럼요. 그렇죠.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통 한 3천만 원대 합니다. 한 1인당 뭐 3천 몇백씩 하는데요. 유명 건축가와 함께 유럽 건축 투어도 다니고.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보통 몇 명씩 다니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3,500을 내도 일주일 뭐 한 5일, 6일 갈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4명 정도 다닙니다. 4명에서 깃발 들고 20명씩 가는 거 아니고요. 오붓하게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파리 가봤어? 파리는 다 가봤다. 근데 파리에서 그럼 나는 건축가와 함께 파리를 다니면서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거는 못 해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다가 F1 자동차 또 관심 그러네. 가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네.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쪽은 상황도 다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F1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 F1 경기를 보러 가면 보통 3일 해요. 아유. 경기를. 달리기 하루 하기 위해서 앞에 퀄리파잉 해야 되죠. 연습 게임 해야 되죠. 3일 하는데 3일 기간 동안 공연 많이 해요. 네. 중간중간에 유명한 가수 와서 공연도 하죠. 밥도 줘요. 미슐랭 받은 데서 밥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저 한국 한류 연예인들도 가서 그렇죠. 거기서 GD가 행사하고. 공연했었고 네, 맞아요. 안성재 셰프가 갔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상품. 와.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경주도 좀 잘 보고 드라이버랑 잘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치. 제일 좋은 자리 있잖아요. 고정석 있고 샴페인 밥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보통 3일짜리 티켓이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티켓값만. 만약에 욕망. 경험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가겠죠. 오. 사람들이 포르쉐하고 에르메스, 롤렉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갖고 있어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싶어서 좋아하는 건데 욕망을 채운 사람들은 보통 그 CC에 타봤더니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데 못 가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브랜드들이 물건을 막 팔지 않잖아요. 한정식을 조금 팔고 그러잖아요. 욕망을 감질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얘기했던 비싼 여행, 내 인생엔 난 저거 못 가겠어. 그게 여러분 인생이 오늘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갈 거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제일 비싼 게 뭐다를 알려주기 시작했잖아요.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비싼 거 이 시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가령 그동안 자영업하면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걸 팔았다면 거기에 경험을 어떻게 가미시킬 건가. 이런 시장으로 자꾸 영역이 확장되겠죠. 그렇겠죠. 경험이 잘 가미되면 그동안 100에 팔았던 걸 200에 팔 수도 있는 건 거고. 경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전에 돈 주고. 그렇죠. 극소수의 부자들만 사기 시작했던 시장이 보편적 사람들로 욕망을 지금 확장시켜주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 욕망이 확장되는 단계를 우리는 주시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가령 투자를 한다? 그러면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럭셔리 회사들 중에서 경험 사치에 접근을 잘해서 기회를 만들 회사는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누구는 호텔 짓고 누구는 경험 차고 있는데 누구는 계속 가방만 찍고 있으면 얘들은 어렵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마케팅 포인트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수동에 뭐 팝업하는 것도 저 비싼 데다가 왜 3일 동안 저 돈 들여서 왜 하냐. 그러면 마케팅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좋게 인지도를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 이제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미슐린 그거 뭐 어디 그 잡지 회사 뭐 이런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그 별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 가서 몇십만 원 내고 밥 먹어 뭐 이랬던 분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그런 셰프님들의 요리를 보면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미리 막 예약 3개월 전에 풀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내가 못 해본 경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비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양극화되는 것들이 많은데 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사실 소비의 양극화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제 책 속에 그 중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간층은 어떻게 살아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싼 그 고급 시장과 그리고 되게 저렴한 시장들, 우리가 이제 저렴한 시장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다 저렴한 걸 찾아서 이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중간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던데. 맞아요. 이게 소비에서 그래서 양극점 소비라고 네. 제일 비싼 거가 제일 싼 거 주로 많이 팔린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제일 비싼 거 못 하고 제일 싼 거 못 해요. 맞아. 중간. 비싼 거는 보통 기업들이 잘해요. 그렇지. 규모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기업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어중간한 거 합니다. 네. 어중간한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는 어중간인데 뭔가를 더 붙일 거냐? 결국은 경험치를 붙여야 돼요. 아이고. 경험치와 개별화된 아날로그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만약에 옷 파는 회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똑같은 옷 가지고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아날로그와 휴머니티를 덧붙인 채로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그냥 모르고 온 사람이라도 직접 코디를 해준다거나 그렇지. 퍼스널 컬러 찾아준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샀을 때는 더 싼 걸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놓고 나면 나한테 안 어울리는데 싸기만 하고 좀 이상한 건데 이런 걸 자꾸 사게 된다면 그걸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영업의 가장 큰 숙제가 이제는 가격의 경쟁력이 아니고 경험과 개인화의 경쟁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자영업이 돼야 되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자영업 사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태되는구나.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처럼 팔아요. 그 그래, 사람들의 그치. 정보를 받고 키랑 이런 팔 길이까지 다 알아놓고 그거에 맞는 거를 잡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고른 것까지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파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어떤 있어요. 집은 수선을 잘해주는 집,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사지만 안 맞아서 한 그쵸. 두 번 입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를 가면 그 사장님이 옷을 다 입혀보고 기다려, 수선해서 줄게. 근데 수선했는데 딱 맞아. 뭐 이런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뭔가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양극점 소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큰 거 못하니까, 큰 장사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맞아. 숙제를 풀어야 되는 진짜, 거 하나 있어요. 휴머니티. 거기다 또 그 중간이 없다에 있어서 또 무서운 중간이 뭔가 하면요. 네. 그 중간 관리자가 자꾸 없어져요. 기업 안 뭐 돼, 안 회사. 돼. 요즘에 다 잘린다던데. 그쵸. 안 돼, 그 얘기만은. 또 중간 관리자 얘기하면 또 가장 찔끔한 사람들이 40대 50대, 40대. 그 나이대가 보통 지금 저 회사에서- 중간에 있는데 너 잘려. 회사가 커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맞아. 중간중간에 계속 누군가 관리자가 필요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일하는 방식이었죠. 지금 일하는 방식에서 누가 누구 일 얼마큼 했어, 진도가 얼마큼 나갔어 확인하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모두의 업무 진척 사항들을 CEO가 다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퇴출 흐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간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밀려날 거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관리밖에 못하는 사람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뭘 더 해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나이나 그 위치에 있어도 40, 50대가 됐어도 계속 사고가, 접근법이 뭔가 새로운 거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쵸. 그 전처럼 관리만 하던 그것만으로는 관리자 안 입장이면 된다. 퇴출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새로운 게 뭐냐? 그게 네. 바로 사람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또. 소프트 그게 스킬. 소프트 스킬이구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또 회사에 들어가서 막 10년, 20년 안 미친듯이 하죠. 뭐 진득하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든 기회가 있으면 바로 옮기자. 오늘 왔다가 내일 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회사에선 사람 뽑았다가 사람들이 나가면 그게 다 손실인데. 그러네.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잘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렇지. 일 잘하게 관리하고. 만들어주고 회식도 얘들에게 좀 비전도 좀 알려주고 불안감도 없애주고. 맞아. 그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면요, 불안해서 그래요. 맞아. 평생 직장도 없어진 세상이고 어떤 큰 기업도 망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20대 30대 입장에선 내가 회사만 믿고 10년 20년 열심히 하고 그 후에 내가 잘리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도 있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옮기는 게 당연하죠. 그게 그들의 관점에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 잘 다루는 사람들, 소통 잘하고 뭐 관리,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업무 관리가 아니고. 또 중간 얘기 하나 더 하자면, 네. 2025년, 2026년 미국 경제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K 경제입니다. 여기서 또 K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국 생각하죠. 아닌가요? 그 코리아의 K가 아니고요. K라는 알파벳이 한 점은 위로 쭉 올라가고
한 점 위로 쭉 내려가죠. 아, 양극화가 나타나는 극단적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국의 기업 중에서 S&P 500이라고 네.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 큰 기업이잖아요. 500개 기업들. 500개. 말도 안 되게 유명하고 큰 기업. S&P 500 기업 500개 시가총액 중에서 AI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빅테크 8개 시가총액이 한 40%쯤 됩니다. 그 492개도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인데. 걔들이 60인데 8개가 40이라는 거잖아요. 압도적 쏠림이 있는 건 거죠. 이게 그런 회사에 다니거나 그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돈 벌었어. 든든하죠. 극단적인 상층에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중저소득층은 더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미국 물가 문제도 있고 해서 감당 가능한 삶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걱정은 선 씨예요. 저 갑자기 그냥 무용만 하던 아티스트라. 네, 좀 무용가여서. 네, 아티스트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저희도 중간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요. 네, 아티스트도 이제 중간이 없이 가는데 네. 뭐 그래도 아까 휴머니티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것만 흐름 잘 타고 또 저희는 이제 또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점차 기업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도 ESG 경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똑똑하게 빨리만 보면 이런 트렌드를 빨리 알면 약간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신경 다양성이라는 네. 부분이에요. 저 특히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ADHD나 뭐 자폐 스펙트럼 뭐 이런 난독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기준에서 벗어난 뭐 내신경 특성 결핍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뭐 정체성과 개성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선 씨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뭔가 예전에는 약간 별종 취급 받았던 사람들, 맞아요. 약간 사회 부적응 뭐 이랬던 뭐 사람들, 잘못된 아니면 것 저희 또 같은. 성소수자 같은 이런 친구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는 뭔가 제대로 쓰임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쵸. 어떻게 그럼 여기서 네. 그렇죠. 신경 다양성이란 뭐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전 세계 인류가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보통 한 15%쯤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그 15%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ADHD가 됐건 난독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취업 잘 못했겠죠. 그렇죠. 걸러졌겠죠.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큰 쓰임을 안 해봤던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이. 뭔가 왜 최근 들어서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트렌드 전문가가 왜 하필이면 신경 다양성이라는 그 개념을 주목해서 분석해서 사람들의 이슈로 자꾸 끌어올려 주느냐,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제 의도와 제 이유가 많아져서 그래요. 뭐가 많아지냐,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전체 세대로 보자면 급증하지 않았는데 Z세대로 한정시켜 놓으면 급증했어요. 와. Z세대 중에선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절반 정도 돼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신경 다양성 인자를 갖고 있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와. 얘네는 안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신경 다양성에 대한 거, 해시태그로 ADHD에 대한 거 수백만 개씩 쏟아집니다. 진짜요? 본인이 ADHD거나 신경 다양성이면 옛날 사람들이면 어때요? 이걸 드러내지 않겠죠. 숨기죠. 해시태그는 자기 포스팅에 자기가 쓰는 아닌 거잖아요. 와. 안 드러냈을 거잖아요. 지금 드러낸다는 의미는 이건 핸디캡이 아니고 그냥 피부색 다르고 성별 다른 것처럼 나도 이거 다른 요소 중에 하나야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Z세대에게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Z세대는 이렇게 많을까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나?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이 스마트폰하고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아무래도 사람하고의 직접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꼬맹이 때는 뛰어나가 놀고 엎어지고 다치고 싸우고 이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학습 인간을 같은 배우는 거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은 엄마 아빠들이 밖에 나가면 다치니까 스마트폰 주고 이걸로 놀아 했는데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독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크 기업 CEO들이나 소셜 미디어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구, 중독성이 크니까. 예. 근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굉장히 많은 Z세대가 성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목하느냐? 점점점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꾸 중요해지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 중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에요. 중요. 창의력인데 그동안 우리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의 창의력은 써먹어봤어요. 다. 그렇지. 수백 년간. 근데 한 번도 안 써먹어본 애들인 거예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를 거니까 이들의 창의력은 이거는 마치 극지 않은 복권처럼도 인식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난독이 꽝은 됐건 나오겠지만 어떨 때는 대박이 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난독이 됐건 이런 이 기질들이 AI 도구라든가 기술 도구로 커버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계속 궁리하는 건 거고. 자, 여기다 또 성소수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뭔가 하면 미국에서 갤럽에서 주기적으로 이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LGBTQ+까지 플러스. 본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쯤 될까요? 좀 늘었겠다. 예전에는 한 10에서 15%뭐 이 정도였는데. 그 갤럽 조사상 2024년 기준이 9.3%쯤 돼요. 성인 전체가. 당연히 성인 중에서도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막 굉장히 적겠죠. 그치. 이게 2020년 조사에선 한 5.3% 정도였으니까 또 확 늘었죠. 그 몇 년 새. 네. 세대를 나눠서 보면 어떠냐. Z세대 중에선 본인이 LGBTQ+다 23%쯤 돼요. 와우. 4명 중에 1명이 나는 이건 것 같아. 우와. 이게 4년 전 조사에선 한 15.9쯤 됐으니까 또 여기 늘었죠. 그리고 Z세대 중에서는 LGBTQ 중에서 뭐가 가장 크냐? 대부분 바이섹슈얼이 가장 커요. 맞아. 왜? 난 아직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 정립하고 정립 싶진 안 했어. 않아. 난 이건지 저건지 아직 모르니까 응. 그냥 가능성을 열어둘게. 이 태도가 극단적으로 많아졌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커졌잖아요. 예. 물리적인 사람 자체는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더 열린 사고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LGBTQ+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맞아요. 이거는 단지 관점 바뀐 것이 끝나지 않죠.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소비랑도 연결되는 건 거고. 안 그래도 우리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을 그렇게 예전처럼 막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야 이게 아니라 뭐 누가 알아도 나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까지는 좀 한국 사회도 좀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이 문화 콘텐츠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그랬었고 또 특히 관련 키워드 중에 대도시의 사랑법이 굉장히 흥행했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작품이 뭐 많은 공감도 받고 뭐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요. 신경 다양성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뭐 극소수의 사람들 얘기 같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위에 자꾸 나오는 거죠. 얘도 ADHD? 그리고 우리가 또 농담 삼아도 성인 ADHD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할 정도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단어들을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다수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건 거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얘기가 문화로 넘어오고 콘텐츠가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되겠죠.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 맞으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뭐 여러 그룹들이 회사들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네. 굉장히 문화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러쉬라는 그 그룹이 성수동에서 팝업을 할 때 이 행사의 어떤 드랙쇼 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인터넷으로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 시상식에서 르세라핌이 공연을 하는데 제 아는 동생들이 드랙쇼를 같이 하는데 그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인 것 같고 그걸 또 수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와 이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 공중파 생방송에 연말 시상식에
어마무시한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정말 다르다. 옛날에는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받아주는 그런 시대가 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에 그쵸. 한편 너무 감사하고 이 다양성을 포용해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제 노력도 좀 이만큼의 맞아요. 힘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조금 더 다양성을 드러내도 괜찮은 시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세대로 따져보면 X 세대 때가 X세대. 그렇죠. 그 베이비붐 세대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X 세대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목소리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던 건 거고. 맞아요. 베이비붐 세대 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못 낸 거죠. 두려워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그러다가 밀레니얼 세대 조금 더 쉽게 지금 Z 세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하게 목소리를 그렇죠. 낼 수 있는 건 거죠. 이게 소셜 미디어라던가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여요. 네. 옛날에는 국가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트렌드에 대한 차이도. 사실 LGBTQ 행사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 그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는 20년 전에 가도 그 행사에 공무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맞아요. 뭐 경찰 지부 속에서 LGBT도 나오고 맞아요. 우리 같으면 왜 저런 사람들이 깜짝 그런 놀랐어.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양성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가 20년 정도의 시차가 우리랑 있었다면 지금 그 시차가 굉장히 좀 좁혀져 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좁혀져 있다는 거고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 Z세대가 아직은 10대에서 20대 한 중반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30대에 넘어서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 간극 자체가 없어지겠죠. 네. 정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퍼레이드를 할 때 보면 깃발 들고 함께 하는 모습에서 진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정보의 소통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이게 다 이 SNS나 이런 뭐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뭐 그래도 그 뿌리에 저는 분명히 X세대 분들의 용기가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단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 신경 다양성이야 뭐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엔 상당한 용기와 이 사회적인 질타를 내가 견디면서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투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점차 좀 좋아진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목숨 걸고 제가 커밍아웃해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우리 후배들 네. 이태원에서 저 보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그 영포티라고 놀리시는데 영포티는 아니세요. 네. 저요? 영55다. 네. 예. 영포티란 말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10여 년 전에 잠깐만. X세대의 진화 40대가 된 그 시점에 네네네. 영포티라는 개념 용어를 만들어서 근데 영포티를 처음에 저는 40대인데 그래도 젊게 사는 40대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원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10여 년이 지나서 의미가 왜곡된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왜곡시켰을까를 봐야 되겠죠. 오. 이 왜곡을 40대가 시키진 않았겠죠. Z들이 20대가 시켰겠죠. 그렇겠지. 20대가 40대가 뭐가 못마땅했길래 왜곡시켰을까요? 여기 가진 게 많구나. 그렇죠. 상대적으로 20대보다 40대가 더 많이 가졌고 놀랍게도 영포티 하면 다 남성만 얘기합니다. 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40대인데 여성도인데 왜 남성만? 그리고 주로 영포티 논쟁에 뛰어드는 거는 20대 남성들이 보통 주도를 해요. 20대 여성들인데 왜 걔들은 가만히 있고 40대 여성도 가만 놔두고 그래서 20대 남성 입장에선 40대 남성이 왜 못마땅하냐. 뭐 가진 것도 많은데다가 자기보다 누릴 것도 많고 거기다가 옛날 같았으면 나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맞아.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에 지금 중위 연령, 중간 나이가 한 47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도 안 된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아이폰도 얘들이 더 먼저 썼고 40대들이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뭐 브랜드들 40대가 옛날부터 다 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들은 다 가졌고 근데 내가 가지는 건 젊은 게 가장 무기였는데 젊은마저도 자꾸 0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못마땅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20대는 연애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20대면 가장 지상 최고의 미션이 연애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애가 안 돼요. 20대 남성들이 연애를 못 해요. 맞아요. 아이고. 우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이러는 것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취향도 안 맞고 애들이 아이고, 게임만 하고 어떡해. 앉아 있고 뭐 하겠어요. 아유. 근데 20대 남성들이 뭔가에 불만이 크다는 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불만도 크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누구를 한번 뭐 혼내볼까? 그게 타겟이 영포티였구나. 영포티가 된 영포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영포티를 욕하기 전에는 누굴 욕했을까요? 고전 직전에. 영포티 전에? 맞추고 싶다. MG라고 하면서 한번 애들 놀린 적 MG. 있죠. 네. 애들. 20대를 막 놀리면서 MG 타령했었죠. 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MG는 20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20대에서 40대, 30대 후반까지. 중간. 40대 초반까지 넘어가는 그치. 거니까. 네. 근데 우리 사회에 그 MG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은 X세대가 만들었어요. 영포티. X세대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우리랑 다른 애들은 다 비슷하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M하고 Z를 묶어 놨겠죠. 근데 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MG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저 노땅들이랑 우리를 왜 묶어? 맞아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또 누굴 놀렸냐? 꼰대 타령하면서 또 부장님도 한동안 많이 놀렸어요. 맞아. 그러다가 또 애들 잼민이 꼬맹이도 많이 놀렸고 맞아. 또 고전에는 뭐 또 영감님도 많이 놀렸어요. 어. 우리 사회가 운전 못하는 또 여성분도 많이 놀렸고 맞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성차별과 다 나이죠. 음. 나이와 성차별에 해당된 거예요 다. 전 세계에서 다양성으로 보자면 가장 취약한 게 우리가 취약한 게 나이와 성이에요. 맞아. 우리는 인종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해요. 우리는 뭐 여전히 단일 뭐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별하고 나이에 대한 게 아주 강력하게 차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 가지고 계속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포티도 이제 시들시들해요 좀 있으면. 그렇죠. 이제 해가 바뀌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놀리는 것도 그럼 다음 놀림 초창기에 대상은 놀려야 재밌는 건데 계속 놀리면 이제 그렇겠다. 콘텐츠도 그 놀리는 사람들은 콘텐츠 트래픽을 많이 원하는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트래픽이 안 나와요 그런 거요. 네. 그럼 이제 다음번엔 누굴 놀릴까? 어. 이게 무서운 거죠. 또 찾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누군가의 대상을 계속 괴롭히고 놀리는 걸 받아주고 있잖아요. 동조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소수의 누군가가 어떤 특정 누구를 놀린다 그러면 미친놈들 이러고 딱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관심 안 가지면 그만인데 언론이 나서서 계속 맞장구 쳐주고 다뤄주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아저씨들 40대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렇게 놀리기 시작한 애들 입장에서 신나서 막 했던 건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예계도 저희도 이제 연예인이라는 특별한 이제 조금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대중과 상대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떤 말도 되게 조심하고 행동도 되게 조심하고 한번 이렇게 표적이 돼서 이렇게 공격받기 시작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특정 가령 누군가가 잘못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40대면 다 뭐라 그러는 거면 그러면 누구든 다음 타깃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건 거고. 예.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누굴 괴롭히는 걸 문화처럼 계속 이어달리기 하듯이 계속 또 다른 애 괴롭히고 다음에 괴롭히고 그러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와 오늘 진짜 시작할 때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나갈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미처 트렌드가 모를 정도로 재밌죠. 너무 재밌는 것 그쵸. 같아요 트렌드가. 마지막으로 저희 유익함을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이 와 진짜 집중도가 어마무시했을 것 같은데 해주고 싶으신 네. 말씀 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보통 연말 연초쯤 되면 수많은 트렌드 책이 있고 수많은 트렌드 책에서 수많은 트렌드 이슈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열심히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연구자들은 이 세상을 다 각자의 관점으로 쭉 바라보는 거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는 주는 거지만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수십 개 이슈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거 한두 개만 잘 찾아내도 굉장히 큰 선물이 됩니다. 그 한두 개를 2026년 내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떤 기회 나올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들여다보는 거. 그게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선 씨는 어땠어요? 저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제 뭐 그런 정부 지원서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얘기 못 나눈 것들도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워. 뭐 라부부 얘기도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고 막 이랬는데 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해주시고요. 오늘 이런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석천 대표님과 이제 소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선 씨 같이 아트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고민이 또 다른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예술 해가지고 우리 때도 그랬지만 밥 먹고 살 수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막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 씨는 새롭게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예술가가 언젠가는 더 대우받고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올 거야라고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밥 잘 먹고 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예술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영포티라고 공격하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손잡고 잘 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 김용섭 소장님과 만남을 해봤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보면서 인간 증명, 그 또 경험사치라는 두 키워드를 제가 좀 기억을 하면서 저도 2026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